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바로 단군 신화와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한국인의 정체성 또 세계관의 원형 같은 게 담겨 있다고들 하니까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요, 이 신화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특히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중심으로 좀 보고요. 그 안에 숨은 상징들, 동굴이나 쑥, 마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핵심 이념인 홍익인간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왜 단군 기록이 하필이면 13세기 고려 후기 그 몽골 침략기에 등장했냐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당시에 어떤 민족적 위기감 속에서 중국 중심 역사관 말고 우리 역사의 독자적인 시작점을 찾으려는 의지가 강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배경이죠.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기록이 바로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인데요. 근데 이 두 기록이 단군을 표기하는 한자부터가 좀 달라요. 한자부터요? 네, 삼국유사는 그 제단할 때 쓰는 단자를 썼어요. 이걸 보면 약간 종교적인 지도자, 제사장 같은 면모를 좀 더 부각한 것 같고요. 반면에 제왕운기는 박달나무 단자를 썼거든요. 이건 좀 더 샤머니즘적인 신성함, 신단수 같은 거랑 연결지어서요. 아하, 그렇군요. 쓰는 글자 하나에도 그런 차이가 있네요. 네, 아마 이련 스님은 불교적 관점에서 또 이승유는 민족 서사시 관점에서 조금 다른 측면을 강조했을 수도 있고요. 이게 결국 단군왕검이 제사랑 정치를 같이 했던 그 제정일치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그 건국연대 있잖아요. 기원전 2333년. 이게 정해진 과정은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만의 시작을 딱 세우고 싶어 했는데 결국에는 중국의 요임금 시기에 맞춰서 설정했다는 점이요. 네, 맞아요. 그 지점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독자적인 역사를 세우고 싶은 열망하고 또 당시 동아시아 질서 안에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 그 사이에 긴장 같은 게 보이는 거죠. 자주성과 보편성 사이의 딜레마, 이렇게 표현한 자료도 있었어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나중에 조선시대 동국통감에서 요임금 주기년을 기준으로 역산을 하면서 이제 기원전 2333년으로 좀 더 굳어지게 되는데요. 그 연대 설정의 복잡함 자체가 당시의 고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신화 내용 자체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부터가 좀 독특하던데요? 네, 그렇죠. 보통 서양 신화 같은 데 보면 아버지랑 아들 갈등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 환인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 가서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라 하면서 지지하고 도와준단 말이죠. 이 천강 모티브가 좀 특별해요. 맞아요. 한 연구 노트에서도 그걸 조화나 화합을 중시하는 세계관의 반영으로 보더라고요. 갈등보다는 협력을 앞세우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곰하고 호랑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쑥과 마늘 먹는 얘기. 이것도 그냥 동물이 아니라 토템 신앙을 가진 부족들 간의 관계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죠.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곰부족이 그 동굴 속 시련, 100일간의 시련을 통과해서 선택받는 과정을 부족 연맹이 형성될 때 주도권을 잡게 된 사건의 은유로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곰 토템 부족이 중심 세력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그 동굴은 뭔가요? 그냥 숨어 지낸 곳이 아니라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통과위례의 공간이라고 하던데요. 마치 어머니 자궁처럼 재탄생을 위한 공간. 오, 네. 좋은 해석입니다. 일종의 인큐베이터 같은 거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신성한 공간, 이니시에이션의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쑥과 마늘은요? 이게 또 상징성이 강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해석이 분분한데 흥미로운 해석 중 하나는 쑥은 좀 땅의 기운, 음적인 걸 상징하고 마늘은 그 강한 향취가 효능 때문에 양적인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음과 양의 조화. 네, 그래서 이 둘을 먹는다는 건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불완전한 존재, 그러니까 짐승에서 완전한 존재, 즉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그럼 100일 동안 햇빛을 안 보는 건요? 그건 이제 이 변신 과정을 위한 신성한 금기, 뭐랄까 터부 같은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인고의 시간이죠. 그렇군요. 이 모든 상징들을 꿰뚫는 핵심 사상이 결국 홍익인간이겠네요? 맞습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환웅이 하늘의 편안함을 버리고 굳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려고 한 것 자체가 뭐 천상이나 내세보다는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이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한국 사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현세중심적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거나 사후세계를 약속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늘, 땅, 인간의 조화, 이른바 천지인 삼재사상도 중요하게 언급되더라고요. 그렇죠. 갈등보다는 조화와 화합을 중시하는 세계관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이게 또 민족 공동체 의식으로 연결되면서 특히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다 같은 단군의 자손이니 뭉쳐야 한다. 이런 강력한 통합 논리로 작용해 온 거고요. 아, 그게 또 놀랍게도 근현대에 와서 다시 부각되잖아요. 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구한말 나철이 세운 대종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제침략이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단군을 민족 정신의 구심점으로 삼으려 했던 절박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개천절도 마찬가지죠. 민족의 시조를 기리는 날이면서 동시에 독립운동의 어떤 정신적인 기반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의미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남북한 관계를 보면 단군과 고조선은 거의 유일하게 양쪽이 공식적으로 이견 없이 공유하는 역사인식의 출발점이에요. 아, 정말 그러네요. 네,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떤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또 통일을 염원하는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죠.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 같은 곳에서 지금도 제천 의례가 열리는 걸 보면 그 생명력이 참 길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때로는 주변국의 어떤 역사 해석에 맞서서 우리 역사의 뿌리를 지키려는 약간 자존주의적인 방어 기제로 작동하기도 하고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요. 단군 신화가 그냥 만들어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의 산물이었고 또 조화라던가 현실 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화빙케 되네요. 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시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민족 통합의 상징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이 짧은 딥다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마 한국인 의식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원형적인 체계관의 중요한 단면을 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단군 신화가 강조하는 이 조화의 가치, 그리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현세 중심적인 이상이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기후변화라던가 사회적 갈등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데 혹시 어떤 새로운 영감이나 실마리를 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 각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